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 편 들으시고 네이버에서 POWE 땡땡땡땡님, 책걸상을 처음부터 정주행 중입니다. 저는 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걸상으로 인해 그 수많은 자기계발서들도 옥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괄호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므로 뭔가 이상해도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괄호 닫고. 맞아요. 이런 경우 있죠. 문학 작품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며 배웠던 수능 보는데 도움이 되는 획일적이고 고식적인 평론가들의 현학적인 해석 속에서만 숨쉬는 죽어있는 묘비에 적힌 무언가로 알고 있었는데 책걸상으로 인해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뉴스 페퍼민트라는 매체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또 가장 도시적인 삶 편 들으시고 이 네이버의 애청자 세실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와우, 가장 도시적인 삶 읽으면서 추억여행 다녀왔습니다. 2001년 신혼을 가장 도시적인 삶에서 소개하고 있는 삼각 아파트에서 시작했거든요. 집들이에 온 저의 친구들이 곧 쓰러질 듯한 건물을 보며 한참 울다 올라왔더랬어요. 2년 전 근처 맛집에 갔다 온 친구가 아직 있더라며 소식 전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집이라는 걸 친구들이 알았더라면 걱정을 좀 덜했겠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그때 엄청 행복했어요. 둘 다 출퇴근하기 가깝고 맛집 많고 밤에 들어가니 집 외관 볼 일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크크크. 좋은 책, 의미 있는 책 써주신 황두진님과 이 책을 만나게 해준 책걸상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 주변에도 가장 도시적인 삶을 읽으시고 옛날 자기가 살았던 낡은 건물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제 지인 중에 한 분은요, 가장 도시적인 삶 읽으시고 낙원상가로 들어가셨어요. 아, 거기로? 네, 일산에 있는 집을 파시고. 이야.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대요. 사실 그 가장 도시적인 삶에도 보면 우리 오늘 주제인 그 도시 압축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네. 네, 상가하고 거주 공간하고가 좀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희가 책걸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책들이 서로 통하는. 네, 막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할까요? 네이버에서 토토 땡땡땡땡님, 아침 출근길에 방송을 듣는데 첫 댓글 소개에 JYP님이 토토 땡땡땡땡님이라고 소개하셔서 난데? 하고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친구에게 내 댓글이 소개됐다고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기뻐하면서 빨리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야나기 한이가 자기라면서 둘이 대박을 외치며 다시 방송을 듣는데 YG님이 둘이 썸 타는 거 아니냐는 말에 빵 터졌습니다. 크크크크. 저희 둘은 25년 지기 친구인데 아기도 같은 시기에 낳고 둘 다 책을 좋아해서 책걸상 초창기부터 들으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육아와 회사 생활에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을 차례로 소개해 주시니 책걸상을 더 애정하게 하네요. 연말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화이팅! JYP YG 박평님 너무 팬입니다. 네, 토토 땡땡땡땡님 죄송합니다. 제가 멀쩡한 이 두 여성의 우정을 썸 타는 관계로 오해를 했습니다. 자, 두 분만 듣지 마시고요. 주변에 널리 좀 공유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마강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현재 상태로 지방분권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네. 얼마나 심한지를 좀 알려주시죠. 인구만 얘기하셨는데요. 제일 작은 도시는 뭐 한 3만 명 수준이고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수원, 고양시 이런 데겠죠? 그렇죠. 네. 네. YG가 살고 있는 고양시 네. 기초자치단체인데 100만이 넘는단 말이죠.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랬어요. 축 100만 돌파 축 이런 100만 돌파 이런 네. 거. 네. 저희가 이제 인구 측면에서도
뭐 한 2, 3만 되는 도시들, 그다음에 100만 되는 도시들이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기초지자체로. 그러니까 네. 인구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행정적인 지위는 똑같은 거죠. 뭐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은 그 도시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이 더 주어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제 분권의 공간적 단위가 그렇게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기초지자체들이 또 세금을 이제 걷고 있거든요. 네. 걷고 있는데 그 세금 거둘 권한을 이제 더 주는 거죠. 더 많이 이제 지방세를 거둘 수 있도록. 근데 인구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하지만 특히 이제 재정 자립도도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뭐 한 80% 육박하는 곳도 있고 뭐 대부분의 이제 가난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가난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례군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한 225억 정도입니다. 근데 구례군에서 한 해 동안 써야 될 돈이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소위 말하는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8%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럼 한 2,200억 원 정도를 구례군은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구 행정을 꾸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앙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으면은 그런 돈이 없으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뭐 무슨 일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 저는 이 책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도 진위계수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원래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이게 진위 계수는 이제 불평등을 계산하는 어떤 그런 그 불평등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계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사람 개인의 그 소득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소득에 가장 많이 적용이 되죠. 네. 네, 원래 여기서- 여러 분야 어떤 분야든지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때는 다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 불평등에 대해서 뭐 인구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불평등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이제 인구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에 그다음에 자체 수입의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책 말대로 지방분권이 지방을 충분히 망치겠네요. 예를 들면 구례군만 딱 지방 분권을 이유로 일단은 나눈 다음에 그래 네가 걷는 세금으로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은 거의 그 군 운영비의 한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왔던 구례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서 파산이 거의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만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만 포함되진 않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입법적인 측면, 그 다음에 복지의 측면, 그 다음에 재정의 측면.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재정 측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돈 없이는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도 이제 이 재정 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국가가 걷는 돈과 그러니까 지방이 걷는 돈 이거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걷는 비율 한 80%, 그 다음에 지방이 걷는 비율 한 20%. 뭐 딱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데 지방에서는 이게 이제 20%밖에 지방세를 스스로 걷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할자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치도 2할밖에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세를 스스로 걷는 지방세를 좀 늘려달라. 그렇게 되면 국세가 줄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지금 8대 2인데 7대 3을 거쳐서 현 정부에서는요.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 이제 6대 4로 가면 이제 지방은 4할 자체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게 7대 3으로의 전환인데, 이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자체들한테 더 많은 이제 재정적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에서 부자지자체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좋겠죠. 되고, 그렇죠. 네네. 가난한 지자체들은 그러니까 뭐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더 이제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지자체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방 분권, 특히 재정 분권을 통해 갖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으면은 중앙이 또 격차 조정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재정 분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격차 조정을 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좀 상충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이 지방에다가 이렇게 재정적 권한을 많이 넘겨놓으면요,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으니, 그렇죠? 이제 재정적 권한은 생겼지만 예전보다는 더 생겼지만 격차가 벌어졌으니 이거를 좀 조정해달라. 이게 요구하는 게 좀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그렇게 쉽게 교정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책에 이제 그 이할 자치 말씀하시면서 이 그 비율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 뭐 선진국들 지방 분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도 그 어차피 돈의 흐름이라는 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 네. 저는 그 지금 불평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저는 요거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우리 흔히 이제 개인 가게에서 얘기할 때는 5분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몇 배 차이 나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계 가처분 소득 5분위 비율이 5.23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위 20%의 가처분 소득보다 상위 20%의 가처분 소득이 5배 이상 많다라는 건데, 같은 방식으로 이걸 지자체를 놓고 계산을 했더니 야, 15년 전에 10.7이었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4. 이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웠던 숫자가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자기네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0%나 된다. 영양군은 98억 원이 수입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315억이다. 그리고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가 190만 원에 달한다. 야, 근데 뭐 서울도 아니고 경기 화성시의 경우에는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가 15만 원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은 비슷한 노동 강도로 비슷한 일을 한다고 쳤을 때 주민들이 내는 돈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야, 이거를 보면서 잘 모르지만 행정구역 개편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뭐 모든 게 효율성 중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효율성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지만은 이 전에 내셨던 지방도시 살생부랑 사실 세트로 같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좀 정책 제안 같은 게 많이 있는 걸로 읽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이제 맨 처음에 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정구역 개편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도 그 행정구역 개편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야, 이게 행정구역 개편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언급된 지역 중에 하나가 제 고향이거든요. 목포시죠. 목포. 네. 근데 이제 목포도 사실은
목포, 신안, 뭐 무안, 영암 등등의 곳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행정구역으로 나눠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절대로 지금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행정구역 개편을 어떤 식으로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도 좀 얘기가 좀 긴데요. 괜찮아요. 우리 시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균형 발전론자고요. 네. 이제 지방의 인구가 자꾸 없어지고 좀 더 살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는 곳들이 많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건 좀 어떻게 저도 학자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거에 대해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도시계획학, 국토도시계획학에서 나오는 논의 중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거가 하나가 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지방 살리기에 좀 걸림돌이 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논의 구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12% 면적인데 여기에 이제 온갖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도가 지방 살리기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왜냐하면은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 지역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좀 본인 서울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된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비수도권,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이게 다 따로 행정이에요. 그 다음에 거리도 멀고 이게 88%의 토지에 너무 많이 분산돼 있고 이거는 유기적 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어떤 그런 대도시권 내 맘먹을 만한 그러니까 뭐 인구로 맞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뭔가 이제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그래서 어떤 튼튼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방의 대도시권을 키워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타겟이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제 광역 단위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광역 단위의 생각을 이게 자꾸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니까 광역 단위의 생각을 안 가진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국토도시 정책에서. 근데 이게 광역 단위의 생각을 가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행정구역이었던 거예요. 이 행정구역이 이게 딱 급만 중간에 딱 그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서로 경쟁하고 이제 그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비효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광역 단위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이제 큰 단위를 한번 묶어주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저기 목포 출신이시니까 네. 이제 광주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전라지역 광주광역시는 사실 그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면서 성장한 지역입니다. 네, 광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묶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주변 지역을 묶어봐야 되는데 이 광역적 시각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인구 500만 기준으로 몇 가지 광역지구를 한번 묶어보셨더라고요. 그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애청자분들이 감이 훨씬 더 오실 텐데 광주랑 전남이랑 전북을 다 더해봤자 512만 명이래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 같은 스타일로 어떻게 다시 개편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광역지구로. 거죠. 네. 광역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전북이 어차피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경쟁력을 가지고 뭐 연결되고 하려야 되는데 광주시장이랑 전남지사랑 전북지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또 막 갈등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광역지사 다 묶어가지고 한 명만 도지사처럼 주자라는 내용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제가 기존의 그 광역자치단체장들 빼고는 뭐 특별히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들을 사실 묶어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우리 생활권이랑 행정구역이랑 지금 불일치가 일어나고 지금 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을 다 합쳐버리면 한 800만
가까이 그렇죠. 예. 되고 그리고 뭐 예. 대구 경북 합하면 514만, 그렇죠. 또 그리고 대전, 세종, 세종, 충북, 충북, 충남 다 충남 합치면 역시 550만, 550만 정도. 네. 서울, 인천, 경기도 이 합쳐 놓으셨는데 뭐 이거까지 합쳐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합치면 2,500만. 그리고 거기가 뭐 원래 지금 또 네. 유기적으로 합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강원도만 약간 좀 예외적으로 특수한 특수 지역으로 네. 남겨두거나 뭐 아니면은 뭐 충북 강원을 충청이랑 강원을 연결하거나 뭐 하여튼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일단 강원 제주를 논외로 하면은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역을 한 4개 정도의 큰 덩어리로 하면은 각자 뭔가 그 이런 말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처럼 하여튼 500만 이상 되는 큰 덩어리가 생겨서 좀 발전의 어떤 동력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내용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요. 행정구역 개편에서 개인적으로는 기초지자체를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적으로 먼저 통합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좀 광역 안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광역 쪽에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광역적으로 합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 500만 이상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됩니다. 근데 인구 500만 이상의 지역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처럼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구 단위예요. 사실 뭐 500만 정도면 그 정도 인구 가진 나라도 됐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인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이상의 인구가 모여서 지역 특색을 살리고 거점을 구축하고 거점과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좀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바는 우리가 분권을 하는 건 필요한데 공간 단위가 적절해야 되고, 그렇죠.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지 않는 공간 단위, 그 공간 단위가 광역 단위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광역에 먼저 힘을 실어주고 그 광역에서 안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들 간의 어떤 상생 방안을 그러니까 고안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렇게 광역으로 묶고 기초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뭐 다 설명하기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머릿속에 딱 그려보시면은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딱 묶이면 인구 500만, 800만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훨씬 더 공간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증폭되리라는 건 좀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너무 커지지 않냐 단위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뭐 예를 들어 광주가 다 가져가고 부산이 다 가져가고 대구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 광역지구 안에서도 마치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격차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책에서도 좀 길게 인용해 놓으셨던 그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 그 강준만 교수님도 이제 그 지역 분권이라든가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얘기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지방대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반론 같은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강준만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지방도시살생부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해주셨어요. 네. 이제 이제 우려가 있죠. 이렇게 광역 단위로 해서 거점 개발을 하면은 거점으로 택해지지 않은 지역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간 정책은 사람 개인에 대한 정책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간은 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정책은 공평하고
공평무사할수록 좋지만 공간에 대한 정책은 조금 다르게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집적을 하고 같이 모여 있음으로 생기는 좀 유익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사람을 모이게 하면은 모이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모이게 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증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목표는 공간을 아주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모든 지역을 곳곳을 다 이렇게 그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점 개발 그다음에 소외되는 지역을 조금 압축시켜서 그 지역과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키는 교통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조세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도 같이 묶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 지역 그러니까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지방의 인구 감소 속도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감소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요. 그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중대함을 보건대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어떤 경제 논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부작용을 훨씬 더 상회하는 장점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저는 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서도 일본 사례들을 또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시는데 일본은 실제로 그 도쿄 광역권과 이 오사카 교토 광역권과 그리고 나고야 광역권 네. 이 세 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책에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일본의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은 좀 부러웠던 대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러웠던 대목들이 있냐면은 그냥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오사카에서 직업을 얻고 그냥 오사카에서 계속해서 이제 늙음악한 노후 생활까지도 보내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또 나고야에서 태어나서 나고야에 있는 도요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거기서 정년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 나고야 토박이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받더라도 그 오사카 교토권에 있는 교토대학의 지식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서울로만 되어 있고 뭐 소설의 무대도 서울이고 드라마의 무대도 서울이고 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식인들이나 작가들도 다 서울이나 혹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이게 좀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큰 차이인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방의 광역권 중심으로 해서 국토를 좀 재배치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면 그런 일본과 같은 그런 미래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주가 더 활발하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본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에서 그 지방 중소도시에서 그런 지방 대도시로의 이동,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네. 교육받은 층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자꾸 인구를 잃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일단은 빠져나가는 인구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은 도시가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 저는 빽빽한 환경이다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같이 웃고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이제 같이 사는 어떤 그런 맛이 있고 그래야 또 거기서 이제 인프라가 또 공급이 되고 그 인프라가 공급되면 더 매력적인 도시로 이제 쿨한 도시로 자꾸 발전하게 되는 거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인구를 끌고 점점 더 발전하고 없는 데는 점점 더 없어지고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방도 이렇게 빽빽한 환경을 가질 수 있고 서울과 비슷한 인프라가 공급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도시권을 먼저 살리고 대도시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주변 지역에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거점이다라고 그러면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거점 정책이 거점만 완전히 홀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점이 나쁜 게 아니라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나쁜 거예요.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대로 하면은 사실 지방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다운 큰 거점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도시에는 위계가 있죠. 네. 그렇죠. 큰 거점, 그 다음에 중간 거점, 작은 거점 이런 사람이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지역들을 서로 이어서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도시의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에는 위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위계에 있는 게 백화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은 예를 들어 30만 이하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인구가 30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백화점부터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보다 더 떨어지면 스타벅스도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네. 더 떨어지면은 이제 병원이 못 들어와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군급 도시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낮아지죠. 없어요. 그래서 뭐 항상 뭐 나오는 게 무슨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분만할 수 있는 거리 시간 같은 맞습니다. 게 그 지방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그렇게 너무 커다랗게 묶는 게 진짜로 가능한가? 뭐 스케일에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일본 얘기했는데 오사카권, 나고야권, 도쿄권을 크게 뭉쳐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 발전시키는 거를 넘어서 그거 세 개를 아예 그냥 통으로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메갈로폴리스? 네, 네. 슈퍼 메가 리전이다. 슈퍼 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전 몰랐는데 동경에서 그 오사카까지 자기 부상 열차 네, 네. 60 몇 분에 그걸 가는 네. 600km짜리 기차도 지금 네, 놓고 리니어 있다면서요, 일본에. 신칸센이라고 추오 신칸센이라고. 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은 근데 얼핏 또 생각해봐도 뭐 베이징권, 뭐 상하이권,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묶었는데 그게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베이징하고 텐진, 허베이성까지 다 묶어서 징진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한 단위로 묶어서 뭔가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야, 여기는 인구가 1억 1천만이고 사이즈는 한반도 크기, 남북한 합친 것만 네, 한 맞습니다. 곳인데 이거를 한 개의 권역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인용한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일본이나 중국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이런 대도시권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대도시권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경제 살리기랑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실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터가 대도시권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도시권에 창조 인력들이 모이고 그런 창조 인력들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혁신이 지금 이제 성장 동력,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대도시권의 중요성, 우리의 이제 또 다른 먹거리를 그러니까 경제 먹거리를 창조하는 다시 만드는 어떤 그런 성장터로서 대도시권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본 사례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본 이 책에도 썼지만 일본은 너무 크게 대도시권 중심 정책을 써서 앞으로 일본에서 지역 격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도시권 정책을 쓰되 일종의 빅딜입니다. 대도시권을 밀어서 대도시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잘 조성해주고
대도시권의 성장 이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걸 이제 공유하자는 그죠. 말씀이신 그거를 거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공유 시스템 없이 대도시권만 성장하는 거는 사실 옳지도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하는 게 그 사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사회 경제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문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국가처럼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거대한 어떤 지역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네. 수도권 못지않은 어떤 큰 그렇죠. 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메가폴리스 뭐 이런 그런 큰 덩어리를 네. 초광역권 권. 내에서 네. 네. 그렇죠. 어떤 대도시권이 있고 그 대도시권이 이제 힘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비슷한 수준의 큰 덩어리를 한 대여섯 개가 이렇게 나라를 이루는 이런 모델을 이제 그렇죠. 꿈꾸는 뭐 거잖아요. 인구 규모로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만큼이나 예를 들어 광주, 전남, 전북,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도록 하고 그 상황에서 뭐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상상력을 발휘하고 네. 또 공간을 재배치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식의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저는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 22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더 역점을 둬야 될 거는 그런 광역 단위의 성장 터를 그러니까 제대로 조성하는 것.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거점이 커야 대도시가 커야 지방에 있는 대도시가 커야 저희가 이제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거든요. 그 저도 이제 지역의 고등학생들 상대로 강연을 가면은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지역의 국립대를 가는데 지역의 국립대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지역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해요. 졸업하고 서울로 이동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탈의 연쇄 현상들이 와서 결국에는 수도권만 비대해지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그 지역의 거점 도시에 남아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구 말씀이신 유출을 거죠. 막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능하고 야심 있는 젊은이들이 굳이 수도권에 안 와도 음, 그 어떤 큰 광역권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예. 저희가 뭐 지방 수도권 격차 얘기할 때 인구 수만 갖다 얘기하는데요. 인구 수의 격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인구인가. 그렇죠. 네. 젊고 유능한 인구들이 자꾸 그 지방에서 유출되는 건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약간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좀 깬 대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KTX의 효과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빨대 효과를 많이들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 지역의 상권이 KTX 때문에 중앙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런 통계를 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용산역과 광주의 광주 송정역이 KTX로 연결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역 10km 내에서 광주 시민들의 카드 사용액이 8.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주 송정역 10km 내에서 서울 시민이 쓴 카드 사용액은 12.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대 효과가 꼭 서울 수도권이 지방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고 경쟁적인 요소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수도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제가 이제 아직까지라는 말을 이제 붙이겠습니다. 그 단어를. 네. 일어나는 이유는 광주가 서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가 더 매력적인 지역으로 성장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KTX가 교통수단이 이렇게 잘 이어져도 이런 빨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광주가 힘을 잃으면은
이제 빨대 효과가 이제 강하게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대도시권을 키우고 대도시권이 지역색을 살려서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사실 지방 정부도 뛰고 중앙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이 연결돼도 실질적으로 이게 빨대 효과가 아니라 그 반대의 확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셋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책을 좀 차분히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금 지역 관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지방분권 관련 논의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참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약간 좀 뭔가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지방도시 살생부랑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전부 다 사서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 정부 곳곳에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다 한 곳이 뿌려서 독후감을 강제로 받고 싶어요. 아, 뿌리는 거가 아니라 독후감을 네, 뿌리는 건 돈만 있으면 뿌릴 수 있지만은 권한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진짜 그런 식의 약간 뭔가 권한이나 권위가 있다면은 정말 저는 좀 그렇게 뭔가 정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은 일반 시민들이 먼저 읽고서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네. 네. 그 뭐 청와대나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연락이 좀 옵니까? 하나도 안 옵니다. 예상대로군요. 예상대로군요. 네, 그분들은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끔씩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책들을 읽고 이제 추천책 이런 것도 하시던데 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책이긴 하지만은 약간 말랑말랑한 책 아니라 이런 책들도 좀 읽고서 그 저번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책들은 다 과거에 관한 책들이 주로 있다. 미래에 대한 책도 좀 읽으시면 좋겠다. 네네, 그런 얘기 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책도 그런 분들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마강래 교수님이 좀 더 여기저기 막 TV도 좀 나가시고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가시고 막 신문에 칼럼도 막 세게 쓰시고 좀 더 유명해지면 뭐래 저 친구는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또 쳐다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책들을 한 권씩 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 올해도 지금 한 권 또 펴내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가능한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그냥 1년에 한 권씩은 그냥 좀 제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책 쓸 생각입니다. 네. 아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 또 책걸상에 그 책 봐서 그건 책이 좋으면 이 책들처럼 좋으면 또 읽어봐야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애청자분들에게 지방도시 살생부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국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지방발전이라든가 지방균형발전 이런 데 대해서 알 게 뭐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거부감 가지시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삶의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읽었어요. 이 책 두 권은 뭐 진짜 그냥 도양 시민이면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팁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도시 살생부도 그렇고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 마 교수님 특유의 유머 코드들이 있어요. 뭐 많이 웃기진 않습니다. 약간. 네, 그 저는 그 유머 코드가 약간 맞았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 애청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떤 유머 코드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책 읽는 재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마 교수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